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폭군. 신하들을 마구 죽이고 사람을 개처럼 부리고 궁궐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결국 반정으로 쫓겨난 왕. 연산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잔인한 폭군, 음란한 왕, 나쁜 사람. 교과서에서 배운 연산군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다른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폭군으로 태어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을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갑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된 후의 변화. 그리고 폭군이 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쫓겨난 후에 쓸쓸한 죽음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왕자로 태어나다. 1476년 11월 7일. 성종 7년. 창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융. 성종의 아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아이.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에는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숙의 윤씨. 후에 패비 윤씨라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윤씨는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들 이융을 낳으면서 그 위치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패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는 복잡합니다. 성종과 윤씨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기록에서 윤씨는 성격이 강하고 감정 표현이 직접적인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것이 조선 궁궐의 규범과 충돌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왕비가 왕의 얼굴을 핥힌 것. 조선시대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폐륜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1479년. 이융이 3살이 되던 해. 윤씨가 폐비됩니다. 3살짜리 아이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어머니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482년. 패비 윤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이융의 나이 6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약으로. 아버지의 명령으로. 6살짜리 아이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을 둘러싼 궁궐 내의 분위기. 윤씨가 폐비됐다는 것, 사약을 받았다는 것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세자 이융에게는 더더욱. 그 사실을 알면 세자가 어떤 감정을 품게 될지 궁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막 욕망의 자각 세자의 시절. 1483년. 이융 나이 7살. 세자로 책봉됩니다. 세자 이융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세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학, 학문, 무예.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훈련. 그런데 이 시기의 이융에 대한 기록을 보면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융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잘 배웠고 특히 시문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산군이 직접 쓴 시들을 보면 문학적 감수성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것,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골마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계모 정현왕후는 이용을 차별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모는 계모입니다. 친어머니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은 자라면서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가? 왜 없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아무도 솔직하게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알 것 같은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이용은 그 상태에서 성장했습니다. 세자 시절 이용의 스승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세자 이용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도덕 수양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잘했지만 그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에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 어쩌면 이것도 내면의 불안정함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것. 규범을 배웠지만 그 규범이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하는 것.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연산군 안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산막 욕망의 실행왕이 되다. 1494년 12월. 성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융이 즉위합니다. 나이 19. 조선 10대 왕 연산군. 즉위 초반의 연산군은 어떠했을까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즉위 초반 연산군은 나름대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성종의 유지를 이어받으려 했고 신하들과 협력했습니다. 경연도 열었고 국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과 신하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갈등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살인파. 이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중기 살인파는 성리학적 도덕 정치를 강조하는 학자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임금이라도 잘못하면 간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리학적 신하의 도리라는 것. 연산군의 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인 자신에게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왕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 연산군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고 왕실에서 패비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이미 내면에 불안과 분노가 쌓여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즉위 초부터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신하들이 있었던 것. 그것이 폭발의 배경이었을 것입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1498년. 무오사화.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사초 문제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초고. 거기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것을 빌미로 살인파를 공격했습니다. 무오사화로 많은 학자들이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윤 씨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왜 패비됐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연산군이 폭발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없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죽었고 그 죽음에 궁궐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것. 갑자사화는 그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 처형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부관 참시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연산군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경연을 폐지합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막습니다. 사간원과 홍문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앱니다.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 시작됩니다. 흥청. 전국에서 여성들을 뽑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성균관을 유흥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학문의 전당을 향락의 공간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봐야 합니다. 연산군의 향락이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연산군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분노가 폭발하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했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부관 참시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함, 복수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구멍, 그것을 연산군은 향락으로 메우려 했을 것입니다. 술과 음악과 잔치로 끝없이.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향락을 찾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내면의 상처를 외부 자극으로 메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로, 도박으로, 다른 무언가로. 그것이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상처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연산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향락의 규모가 나라 전체를 집어삼켰을 뿐입니다. 오막 내면에 전한 연산군의 또 다른 얼굴. 연산군을 단순히 폭군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연산군이 직접 쓴 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들을 읽어보면 감수성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쓴 시 중에 봄날의 쓸쓸함을 노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내면의 공허함이 담겨 있습니다. 폭군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에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모순됩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밤에 혼자 시를 쓰며 슬퍼하는 것. 그것이 연산군이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또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가물을 즐겼습니다. 흥청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 것이 단순한 욕망의 분출만이 아니라 고독한 내면을 채우려는 시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연산군은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그 상처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사람. 육막 귀환하다 중종 반정, 그리고 폐위. 1506년 9월.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반정을 주도합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성종의 또 다른 아들 이역을 왕으로 세우는 것. 이 사람이 중종입니다. 반정은 신속하게 성공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을 등졌습니다. 왕이 쫓겨났습니다. 연산군으로 강등됩니다.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2년의 재위. 찬란하게 시작했지만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그 복수가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빌미가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강화도에서 연산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폭군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조용하고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폭발적인 분노도 향락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칠막 패비윤 씨, 그 여자를 다시 보다. 연산군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패비윤 씨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의 모든 비극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패비윤 씨.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의 공식 사료들은 패비윤 씨를 대체로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성격이 포악했다. 질투가 심했다.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선시대 역사 기록은 누가 썼습니까? 남성 사관들이 썼습니다.
유교적 질서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그 기대를 벗어난 여성은 부정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패비윤 씨가 성격이 강한 여성이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었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약을 받아야 할 죄였을까요? 궁궐이라는 공간은 여성에게 극도로 억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범으로 통제됐고 감정 표현은 철저히 제한됐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됐습니다. 왕의 얼굴을 핥혔다는 것. 이것이 극단적인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인수 대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터진 것이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약이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와 반대로 자랐습니다. 철저히 감추고 억누르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다 터졌을 때 그것이 조선 역사를 뒤흔든 폭발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같은 비극의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팔막 확장 챕터 2 성종은 왜 윤 씨를 죽였는가? 패비윤 씨의 죽음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 연산군에게는 할머니. 인수대비는 조선 왕실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고 정치적 판단력도 있었습니다. 내훈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성의 덕목을 정리한 책. 그런데 이 인수대비가 패비윤 씨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윤 씨의 강한 성격, 왕의 총애를 독점하려는 행동, 궁궐의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 이것들이 인수대비의 눈에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성종에게 윤 씨를 패하도록 강하게 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 개인적으로는 윤 씨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성종은 어머니 인수대비의 뜻을 따랐습니다. 왕이 어머니의 뜻을 따라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아들 연산군에게 평생의 상처가 됐습니다. 연산군은 훗날 갑자사화를 일으킬 때 할머니 인수대비를 직접 거론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인수대비가 관여했다는 것을 연산군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인수대비 앞에서 극도로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충격으로 인수대비가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실이 어떠하든 간에 연산군의 분노가 할머니 인수대비에게도 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머니를 잃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것이 연산군의 갑자사화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구막 확장 챕터 3 연산군과 그 시대, 무엇이 달랐어야 했나? 자, 이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진실을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 이것을 세자 이융에게 감춘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진실을 감추면 소문이 생깁니다. 소문은 진실보다 더 과장되고 더 왜곡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은 처음부터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자 시절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성종이 직접 이야기해줬다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폭발적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는 이른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세자 이융 주변에 진심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계모 정현왕후가 있었습니다.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아이의 내면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풀어주려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연산군은 학문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즉위 후 다른 방식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하는 방식, 살인파의 직접적이고 가차 없는 비판. 이것이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면이 불안정한 왕에게 즉위 초부터 이런 방식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왕의 권위는 무시되고 잘못만 지적받는 상황. 물론 신하들의 간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상대방의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결국 조선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필로그 1506년 11월 강화도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이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31살. 반정이 일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인은 역질, 전염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정 후 2달 만에 갑자기 죽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살설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31살. 너무 짧은 삶이었습니다. 3살의 어머니를 잃고 6살의 어머니가 사약으로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고 19의 왕이 됐고 30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죽었습니다. 그 31년 동안 연산군은 단 한 번도 평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산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폭군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3살의 어머니를 잃은 아이.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이. 왕이 된 후에야 그 진실을 알고 폭발한 사람. 그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주변의 아이가 이상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읽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내면에 무언가가 골마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감추는 것이 진짜 보호인지 아니면 언젠가 더 큰 폭발을 만드는 것인지. 연산군을 폭군으로 만든 것은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감춘 시스템, 세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 상처받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환경. 그 모든 것이 연산군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폭군 안에 있었던 어머니를 잃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역사가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